2교시 강연 들어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비영리 민간 의료단체 프리메드의 최지원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서의 홈리스에 대한 의료 변동 및 청년 NGO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역시 지금 채팅으로 올려드린 패들릿에 접속하셔서 대표님께 실시간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최지원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보건의료 NGO 프리메드 대표 최지원입니다. 그럼 지금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온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안내되었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운동과 청년 NGO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요. 프리메드라는 단체가 해당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을 했으며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강연을 이제 구성을 해야 참가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저희 단체의 어떤 설립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기존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물론 굉장히 공식적이고 좀 오피셜한 자료들이지만 각각의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는 좀 참가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좀 각각에 있어서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실무자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프리메드라는 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리메드라는 단체가 오늘 이 강연에서 처음 보게 된 단체인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이야기와 함께 한번 설립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활동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PPT 화면과 같이 프리메드라는 단체는 원래 모두가 치료받는 병원을 꿈꾸다라는 어떤 메인 스토리를 잡고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셔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가 우리 의료사각지대를 메워보자. 의료사각지대에는 단순히 이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보건교육도 보건의료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단체를 제가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19 확산이 딱 제가 대표가 된 시기부터 맞물려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 또한 대표로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전공했고 이 학교에서 의료인문학이라는 융합 전공을 함께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프리메드에는 2019년 3월에 20기 진료소 운영팀으로 입단을 하였고 그해 하반기 의료진료소 사업본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또 6대 운영대표 그리고 현재는 5대 상임대표까지 역임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양한 이 활동을 해보면서 프리메드 대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 학부생 정도의 지식으로는 이 영역에서 저의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사업의 퀄리티를 낼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의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박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제 인생을 바꿔놓은 어떤 여러 가지 연속된 사건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단체의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어,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 이력만 보면 굉장히 이 보건 분야에 진심인 사람 같지만 전 사실 이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정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렵던 저희 가정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나마 취업이 좀 잘 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학과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저의 꿈은 PD였지만, 일단은 좀 현실과 많이 타협을 해서 이 분야로 전공을 택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전공에 대한 어떤 애착도 거의 없고, 사실은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수능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 사실 제가 이 신입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8살 때부터 뇌종양 판정으로 계속 투병 중이시다가,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21살 때부터는, 사실상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빨리 집안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1살 때는 이 학교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제가 또 강원도 고성군의 현내면이라는 아주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 마을은 편의점도 없고 병원은 당연히 없어요. 저희가 병원을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읍내에 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의원도 보통은 관절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뭐 소아과를 방문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좀 다른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어, 시내에서 이제 진료를 받아봤어야 했는데 그 시내를 나가는 과정마저도 만약에 집에 자가용이 없으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 버스도 거의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는데 소요가 되고 또 배차 간격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정말 촌이었죠. 시골 마을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18살 때 엄마가 편찮아지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체감이 되었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의료계의 씁쓸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 제가 환자의 가족으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는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는 잘 진료를 봐주지 않는 그런 신경교정이라는 뇌종양의 어떤 신경교정이라는 질병을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시내 병원에서도. 시내 병원에서도 담당을 해주실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담당자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진료를 받고자 했지만 사실상 입원 수준에 그쳤고 어떤 이제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해줘야 할 케어를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레싱 같은 아주 작은 것도 병원에서 직접 다 해주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드레싱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드레싱을 전부 맡기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간호사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컴플레인을 넣었을 때,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그 해당 의료진께서 저희 어머니의 베드로 오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어머니를 돌보는데 소홀하셨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많이 표현을 에둘러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우선 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병원에서 환자의 가족으로서 이 참 아프기 시작하면 우선 아프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좀 밀려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전공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애착을 가지게 된 날이, 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종양이기 때문에 시신경도 같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시기 시작하셨을 무렵에 굉장히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때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비록 의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돼서 당장 엄마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곁을 떠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 같은 딸을 더 이상은 만들지 말자. 이 세상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다른 어떤 딸들이 생긴다면 그런 딸들에게 조금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으로 이 전공이, 아, 내가 전공을 참 잘 선택을 했구나. 내가 이 분야에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드라마라면 그렇게 쭉쭉 해피엔딩으로 향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전공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엄청 대단한 일도 하고 할 텐데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고, 희망이 보이는 듯 하면 항상 그 희망을 뺏고 저를 시험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대 때부터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22살 때 결국 투병 중에 이제 타계를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타계를 하신 이후에 저의 그런 굳은 의지가 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제 인생의 기둥 같던 분을 너무 이른 나이에 잃었고, 제 뿌리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위한 어떤 선한 행동을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무력함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참 많은 방황을 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2년 뒤에는 저도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어, 문제를 겪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했고, 입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 이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가장, 초라했던 밑바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라 저에게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이 강연의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결국엔 이 자리까지 와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바로 하루만 넘기면 그 다음 날이 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예상치 못했지만 그런 일들에 직면하시게 되었을 때 오늘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족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정말로 인생에서 마지막을 결심하게 됐던 그 해에 정말 어, 생각지 못한 계기로 저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삶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급하게 현실적인 그럼 내가 4학년이 됐는데 죽지도 못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할 텐데 대활동을 하나도 한 게 없네? 그러면 이 분야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했던 곳이 프리메드였어요. 프리메드라는 단체 자체도 제가 그렇게 뭐 애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프리메드에서 매주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뵙고 또 어르신들을 뵈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제가 이뤄놓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연 이 단체를 내가 끝까지 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참, 참 신기하게도 매주 그렇게 진료소를 나가고 또 이 단체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예전에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나 같은 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그 의지에 뭔가 불을 붙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료진료소 사업본부장부터 대표까지 그리고 지금 상임대표까지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원으로의 어떤 진로까지 결정을 하게 된 건 그 어떤 딱 계획된 일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저를 시험했던 모든 상황들에서 제가 하루를 견디고 났을 때 조금 괜찮아지고 나니까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사실 저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이기 때문에 어, 어떤 면들이 이 단체의 도대체 어떤 면들이 제 인생에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 그것들을 단체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좀 사족이 길었던 점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우선 프리메드라는 단체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프리메드라는 단체는 청년보건의료 NGO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때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 직접 의료봉사를 기획하고 의료봉사 현장에 실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프리메드라는 NGO를 운영도 직접 담당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료봉사 기획, 의료봉사 현장 경험, 그리고 NGO 운영의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리메드거든요. 이 프리메드가 처음에 모두가 치료받는 병원을 꿈꾸면서 시작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메드의 비전은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지구촌 의료사각지대에 생명의 가치를 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예요.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물론 의료봉사를 하는 NGO이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미션은 첫 번째가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 두 번째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리메드의 비전,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새로운 문화는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환경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를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런 미션 두 가지 큰 미션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단체 내부에서
코어 밸류로 선정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모두 이 프리메드라는 단체의 특성에 맞게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의료봉사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또 저희가 기부 형태로,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또 후원금으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NGO이기 때문에 후원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후원 금액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단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혜자분들을 어떤 태도로 이제 만나야 하는지를 코어 밸류를 통해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체의 메인 슬로건이 의료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다이거든요. 우리가 의료사각지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은 우리가 의료사각지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에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 부분들, 의료사각지대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려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저희 단체의 연역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의료봉사 활동도 하고 NGO 운영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기업 형태의 NGO와는 사뭇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단체는 1년마다 한 번씩 단원들이 바뀌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임원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불안정성이 있고 불안정성인 동시에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한다라는 어떤 리프레시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이 이후에 가장 마지막 파트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이 프리메드가 가지는 특수성은 프리메드를 발전을 어렵게 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메드라는 단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단체를 설립하자라고 뜻을 모았는지 그리고 현재 이 단체의 대표자가 어떤 사연으로 이 프리메드 단체의 대표가 되었고 또 대표로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2번째 파트에서는 프리메드라는 단체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 강연에 참석을 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NGO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청년 NGO는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프리메드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단체의 조직도인데요. 저희는 운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본부를 구별하여서 운영본부에서는 경영 지원, 그러니까 단체 내부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일, 브랜드 마케팅 본부에서는 단체 외부로 나가는 단체의 전체적인 브랜딩을 맡고 있고요. 사업본부는 원래 무료진료소 사업본부, 보건교육사업본부, 해외의료사업본부 세 본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해외 파견이 불투명해지면서 해외의료사업본부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대신 해외의료사업본부에서 국내 사업으로 전환한 난민의료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실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 조직도에서는 크게 운영과 사업으로 구분하여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도만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이 NGO의 운영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데 우선은 인사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이 기준점이 딱 세워져 있어야지만 단체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지원본부 하에는 인사조직팀과 재무관리팀이 있고 기획지원팀이라고 해서 단체 내부에 필요한 어떤 사업기획, 프로그램 기획을 전담하는 팀이 있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예전 진료소에서 운영하던 EMR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IT 기획팀이 전담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보건통계팀의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팀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수혜자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이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영적인 지표로만 우리가 예산을 500만 원을 들였는데 500명의 수혜자를 만났어. 500만 원을 들였는데 1000명의 수혜자를 만났어. 그럼 500명을 만난 것보다 1000명을 만난 게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수혜자의 건강 상태 또는 보건 교육의 수준 정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통계 지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보건 통계팀이고요. 프리메드라는 단체가 계속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려면 단체 내부에서만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단체를 많이 알리고 특히나 이 단체는 NGO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어떤 개인 후원자에게 이 단체를 홍보하고 그리고 이 단체의 어떤 가치관을 비주얼적인 아트 그런 작업물로 보여드리면서 이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이 단체가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바에 이 많은 이제 후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브랜드 마케팅 본부 브랜딩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의 전반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홍보기획팀과 디자인팀에서는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홍보를 기획을 하고 있고 후원전략팀과 대협력팀에서는 개인 후원자를 유치한다든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또는 기업과의 컨택을 통해서 이 단체를 좀 더 많은 곳에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의 경우에는 보통 주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본부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의 원래 주 사업 활동이 무료진료소 사업과 보건교육 사업, 그리고 해외 파견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료진료소 사업은 무료진료소가 이루어지는 전반 모든 활동에 관여를 하는 그런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를 운영하는 진료소 운영팀, 그리고 해당 진료소가 운영됐을 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약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진료소 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주 사업 활동장이 원래는 서울역 8, 9번 지하보도 출구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 정도까지 매번 부스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간이 진료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서울역에서 진료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이주노동자 센터를 방문해서 일일 무료 진료소를 열기도 했고 그 진료소 사업 역시 무료 진료소 사업본부에서 담당을 했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서울역 진료소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무료 진료소 사업본부에서는 진료소 운영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해당 고민에 대한 결과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사업 현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울역 8, 9번 출구 그 지하보도 긴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복도에서 이런 식으로 진료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원래 의과진료소와 한의과진료소를 함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의과진료소에서 이제 진료를 보신 분과 한의과진료소에서 진료를 보신 분이 파트 2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가시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진료소를 방문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주거 취약 계층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이제 어떤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명절이나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날 같은 그런 기념일에 함께 좀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 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사업을 담당했던 본부인데요. 이 본부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센터를 방문해서 보건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 약간 어렵게 되어서 아동 수혜자에서 고등학생으로 수혜자의 그런 층을 확대를 하여서 이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이슈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건교육 사업으로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뒷부분에서 설명해드릴 프리메디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원래 보건교육사업본부가 진행을 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센터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보건교육을 이론 파트 1시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직접 소품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적용 1시간,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 관련된 것, 신체보건 관련된 것, 그리고 사회적 보건 관련된 것까지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료사업본부의 경우에 현재 파견이 중단됐기 때문에 운영 또한 중단이 되었는데, 해외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케냐의 모성 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으로 현지의 의료 상황과 문제에 주목하면서 시작이 된 사업이었고요. 케냐 파견이 종료되면서 필리핀으로 파견 국가를 변경을 하여서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성 건강 증진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마지막 파견지가 캄보디아였는데요. 처음 시작은 케냐에서 모성 건강 증진 사업이었지만, 이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좀 국가적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가가 조금 보수적이에요. 특히 외부에서 의료진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런 진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 중이신 이제 현지의 어떤 어드보케이터 분들과 접촉을 하여서 진료보다는 거기에 이제 현지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대학생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사회 보건 이슈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어드보케이터를 양성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의료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이제 국내 협력과 해외 협력 부서를 구분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거의 한 달에 3번씩 회의를 거치면서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해외와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훨씬 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딜레이 되는 일정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거의 6개월 전부터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하에 해외의료사업본부는 매달 3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6개월간 장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방문했을 때의 아동수혜자분들을 만났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의료사각지대를 방문을 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보건교육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현지 대학생들이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드보케이터 양성에 힘을 썼고요. 해외의료사업본부에서는 해외로의 파견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바로 국내 난민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해외에는 직접 나갈 수 없지만 해외에서 저희 이 난민 형태로 대한민국의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그 난민 분들께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했어요. 근데 의료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 해외의료사업본부에서 택한 것이 바로 참여형 보건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신규 사업인 난민 의료 지원 사업이 바로 그 참여형 보건 교육 사업이고요. 원래 이 난민 의료 지원 사업은 해외의료사업본부에서 계속 도맡아서 담당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해외 파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해당 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담당자의 판단 하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관리실이라는 시설 조직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사업관리실은 저희가 프리메드 내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신규 사업을 정착하고 이관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기 위해서 또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을 좀 더 잘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하나 꾸리고 그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지금 이게 2021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있지만, 이제 저희의 이 사업관리실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사업의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잘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문제를 겪었는지, 그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경됐고 어떤 문제들이 추가가 되었는지를 정리를 해서 이후에 이제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보건의료 NGO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보고서 형태로 제작을 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 피난처, 난민들의 피난처라는 이제 NGO, 여기도 NGO거든요. 그래서 이 NGO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등록되신 난민분들께 참여형 보건의료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걸 벌써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었던 감염 관리 관련된 주제를 하나 넣었고, 그리고 원래 제 해외의료사업본부에서 진행을 하던 모성건강이라든지 영양 파트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리크루팅을 진행할 때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번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패들렛에도 올라왔던 질문인데, 코로나 이후에 프리메드가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파트에 넘어가기 앞서서 사실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좀 들려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 1월 말부터 그때 설 연휴로 인해서 진료소를 휴진을 하고 그 바로 다음 주부터는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진료소 운영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도 겪으셨겠지만, 갑작스럽게 바뀌는 많은 것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메드도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활동을 하지 못했고, 진료소 활동을 비롯한 보건교육 활동까지도 전부 다 올스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많은 것들이 틀이 잡히기도 했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 기준도 마련이 되었었고, 저희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 없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자라는 취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떠올리는 것이 키트 전달이에요. 그래서 프리메드도 당연히 그 키트 전달에 도전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 서울역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긴 어렵지만 그 외의 새로운 소외계층을 발굴하여서 금천구와 동작구 이제 독거 어르신분들 가정에 이 키트를 제작해서 전달을 드리기도 하고, 여성 홈리스 센터에 키트를 제작하여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분들을 위한 진료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진료 대신에 키트를 제작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키트 전달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키트는 이미 저희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키트가 아니라 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것인데, 자꾸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하고 싶은 것만 해드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서울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작은 연구, 좋은 서울이라는 연구 과제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민 참여형 연구였기 때문에 학부생이었던 저도 참여가 가능했고, 그래서 저희 단체 내에서 이 프로젝트에 좀 혹시 참여를 해주실 분들이 계신지를 우선은 모집을 해서 저를 비롯해서 한 4분 정도가 이제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연구과제의 주제가 바로 오늘 이 강연의 주제 일부기도 한 홈리스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의료변동 현황이었어요. 이 페이지가 바로 강사님 홈리스.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아서
아, 네네. Q&A에서 5분을 더 끌어올 테니까 조금 더 결론을 향해서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홈리스 의료 지원, 홈리스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홈리스들 같은 경우에도 중첩적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 중첩적 재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원래 홈리스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정된 병원들이 대부분 국공립병원이에요.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6개가 모두 국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전염병 전담 병원이 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저희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들이 전파됐을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홈리스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혜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직면했던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핵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다른 것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즉각적인 대처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투명한 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즉각적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절감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처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대응 프로세스를 잘 구축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홈리스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의료 지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후에 더 큰 문제로 번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프리메드가 다른 활동 중에 이제 비대면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또 확장해 나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는 상반기에는 이렇게 키트 전달 사업을 주로 했지만 하반기에는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쪽방촌으로 수혜 지역을 옮겼어요. 수혜 지역을 옮겨서 저희 이전에는 이 진료소로 수혜자분들이 찾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수혜자분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방문형 간호 사업으로 대체를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아주 13년 동안 공고히 해오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뭐든지 해보지 않으면 그대로 도태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단체의 정체성을 잃고 주객이 전도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꾸준히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지속 가능하다라는 점이 제가 겪었던 많은 일과도 이제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지금 할머니가 치매를 오랫동안 앓고 계신데 이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절대 오늘이 오늘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로 뒤에, 3초 뒤에 바로 까먹으시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되게 기분이 좋아서 할머니 이렇게 뭐 식사도 챙겨주세요.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날에는 제가 지쳐서 이걸 끝까지 유지를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맞게 될 그런 상황들은 아마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런 지속 가능하겠느냐를 묻는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많은 상황들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NGO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또 다른 사각지대, 왼쪽 상단에 보이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제가 청년과 고독사를 적어 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사회공헌의 현장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었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함께 가는, 연대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홈리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에도 돌봄이 굉장히 중단이 된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까지도 상당히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성 중에서도 노인, 그리고 노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인 경우에는 거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어떤 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이제 중첩적 재난 상황에 빠진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아마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도 질문이 새롭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강연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다 보도록 하겠습니다.